이 더러운 거지 같은 할멈이 어디서 김밥을 들고 와? 당장 꺼져! 아이고, 제발, 손주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서 제가 키웠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김밥인데, 부모 잃었으면 뭐 어쩌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더러운 할멈아! 제발 김밥만이라도. 이런 거지 음식이 우리 부대 들어올 줄 알아? 쾅! 김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흩어지는 김밥들. 그 순간 나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을 걸려왔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쌌죠. 치매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손주 얼굴을 또렷하게 보고 싶었을 뿐인데, 사고로 부모 잃은 그 아이를 내가 키웠어요.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찾던 그 아이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고작 김밥 한 줄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 행색이 지저분하다고, 거지 음식이라고. 나는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이게 뭐였지? 여긴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왔더라?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흐릿하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공감의 댓글 달아주신 신기한 자두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3시 나는 눈을 떴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깊이 잠든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요즘 남편은 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했거든요. 내가 밤마다 악몽을 꾸고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가끔은 남편의 이름조차 기억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치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한 건 아니라서 아직 괜찮지만 언제 급격히 악화될지 모릅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참치, 소고기, 계란, 김밥. 오늘은 손주 민준이 면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하면 틀림없이 내가 같이 가겠소라고 할 테고, 그러면 또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아직 정신 멀쩡할 때 가야지. 민준이 얼굴 또렷하게 보고 싶어. 손이 떨렸지만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참치 김밥 1줄, 2줄. 민준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소풍 갈 때마다 할머니, 참치 김밥 만들어주세요. 그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를 갔네요. 버스 2번, 지하철 1번. 3시간을 걸려 부대에 도착했어요. 중간에 길을 잃을 뻔했어요.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헷갈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민준이 면회 가야 해. 손에 적어둔 메모지를 꺼내봤어요. 남편 몰래 며칠 전부터 조사해서 적어뒀던 길이었습니다. 3시간. 3시간을 꼬박 걸려서 나는 부대 앞에 도착했어요. 면회실에서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군복 입은 민준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왜 혼자 오셨어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집에 계셔.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 할머니, 이 먼 데까지 혼자 오시면 어떡해요?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너 얼굴 또렷하게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곧 기억을 잃을지도 모르잖아. 할머니, 이거 김밥 싸왔어. 내가 좋아하는 참치 김밥이랑 소고기 김밥이랑. 도시락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이등병 박민준.
날카로운 목소리가 면회실을 가로질렀어요. 소령 계급장을 단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어요. 이등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면회 중입니다. 면회? 보호자 동반도 안 한 노인네가 혼자 와서 면회를 해? 규정이 뭐냐고.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차렷 자세로 고개를 숙였어요. 소령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왔어요? 손주, 면회 왔어요. 손주 면회? 할머니, 거울 보고 오셨어요? 꼴이 말이 아닌데 어딜 들어와? 나는 그제야 내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3시간이나 타고 와서 옷이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손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보호자 데리고 와야지. 거지꼴로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거지꼴. 그 단어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소령님, 저희 할머니는. 민준이가 말하려 했지만 소령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닥쳐. 그리고 할머니, 그게 뭐야? 소령이 내 손에 든 도시락을 가리켰습니다. 김밥이에요. 손주가 좋아해서. 김밥? 여기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대한민국 육군이야. 할머니가 싼 지저분한 김밥 따위를 여기 들고 와. 지저분하다고? 나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쌌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손주를 생각하며 한 줄 한 줄. 내가 비록 침에 걸려서 예쁘게 싸지는 못했어도.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몰라서? 이 할멈이 정말. 소령이 갑자기 내 손에서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더러운 거지 음식이 우리 부대 들어올 줄 알아? 그리고는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으로. 쾅!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어요. 김밥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나는 주저앉아 김밥을 주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좋아하는 이 거지 같은 할멈이. 당장 나가. 민준이 얼굴이 흐려졌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다만 바닥에 흩어진 김밥들만 보였습니다. 이게 뭐였지?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할머니, 정신 차려요. 할머니. 누군가 나를 흔들었어요. 젊은 사람 목소리였는데. 누구지? 야, 이등병. 이 할멈 빨리 데리고 나가. 정신병자냐고.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군화에 짓밟힌 김밥이었어요. 그 안에서 쪽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나는 민준이 할아버지입니다. 제 집사람은 치매입니다. 여보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전 11시.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박영수 대위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백호사단 의무대 군의관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보호자시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김순자가 어디서? 부대 면회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부대 의무실에 계신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혼자 부대에? 차를 몰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치매인 아내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갔다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부대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의무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할머니는 안에 계세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의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숨만 쉬고 있었죠. 여보, 여보. 내가 손을 잡자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당신, 누구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요, 영수. 영수? 영수가 누구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무실 밖에서 민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최진혁 소령이 할머니한테. 나는 민준이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소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얼굴, 50년 전 군법회의장에서 아버지는 억울해요. 라고 울부짖던 7살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최진혁, 최대령의 아들. 그리고 바닥에는 짓밟힌 김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50년 전의 죄가 지금 내 아내에게 돌아온 거라고. 하지만 나는 결심했어요. 이놈을 반드시 군복을 벗기겠다. 아버지를 전역시킨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를 실은 구급차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조수석에 앉아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 손을 적시고 있었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지만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부대 정문이 멀어지고 있었죠. 그곳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고개를 숙인 채로. 저 아이도 얼마나 놀랐을까. 12살의 부모를 잃고 우리 손에 자란 아이. 아내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민준이를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런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3시간을 걸려왔다가 김밥 도시락을 바닥에 내던져지는 걸 봤어야 했던 겁니다.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나는 아내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반응이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아내를 침대에 옮기고 여기저기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간호사가 나를 밀어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죠.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구나. 만약 내가 함께 갔더라면, 만약 내가 아내의 마음을 먼저 알아챘더라면. 하지만 아내는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새벽에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싸고 3시간을 걸려 부대까지 갔죠. 왜? 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치매에 걸린 자신이 남편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영수 보호자님?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예, 접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손주 면회를 갔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김밥 도시락을 내던져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치매 초기 환자분이시죠? 이런 강한 스트레스는 치매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극심한 혼란 상태예요. 시간, 장소, 사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증상이 시작됐고요. 의사의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면회는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서 1시간 후에 오세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나는 다시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1시간. 그 1시간 동안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75년. 나는 헌병대위였고 최대령 사건을 담당했었죠. 부대 공금 횡령, 부하 폭행치사.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나는 그를 군법회의에 세웠어요. 그리고 불명예 전역 판결이 났죠. 법정에서 최대령의 아들을 봤습니다. 7살짜리 꼬마였어요. 울면서 소리쳤죠. 아버지는 억울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얼굴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를 다시 봤어요. 최진혁 소령. 50년이 지나 아버지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 만약 내가 최대령을 전역시키지 않았다면, 만약 그 가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최진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아버지의 죄는 죄다. 내가 그걸 덮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까지 똑같은 길을 걷게 만들 순 없었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기저기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여보, 내가 다가가자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또다시 그 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요, 영수. 당신 남편. 영수? 모르는데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민준이 어디 갔어요? 내가 김밥 싸왔는데. 민준이는 부대에 있어. 부대? 왜? 민준이 데려와요. 할머니가 김밥 싸왔다고. 아내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민준이는 괜찮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군인이 김밥을 던졌어요. 바닥에 민준이가 좋아하는 참치 김밥을.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내가 키웠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김밥밖에 없었는데 그걸 던졌어요. 알아요, 여보. 내가 알아요. 지저분하대요. 거지 음식이래요. 내가 새벽부터 쌌는데. 아내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아내를 안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배고프겠어요. 김밥 다시 싸야 해요. 여보, 내가 기억 잃기 전에 민준이 얼굴 봐야 하는데. 아내는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내를 안은 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최진혁을 군복에서 벗기는 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50년 전 내가 그의 아버지를 멈추지 못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처럼 지금 그를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할머니들이, 더 많은 민준이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민호, 내 제자, 현재 국방부 감찰실장.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내가 약속하오. 이번엔 당신을 지킬 거요. 그리고 민준이도.
아내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마치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의사가 며칠간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죠. 나는 혼자 텅 빈 집에 들어섰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 식탁 위에 아내가 아침에 쓰던 앞치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죠. 도마에는 긴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기서 김밥을 쌌구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치매에 걸린 자신이 남편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떨리는 다리로 흐려지는 기억을 붙잡고 손주를 보러 갔던 겁니다. 민준이 12살 때 부모를 잃은 그 아이를 우리가 키웠어요. 아내는 그 아이한테 엄마이자 할머니였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민준이를 안아주고 할머니가 있잖아. 괜찮아라고 속삭이던 사람. 그런 아내가 그 손주 보고 싶어서 마지막 힘을 짜내간 곳에서 김밥을 바닥에 내던져줬어야 했습니다.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갔어요. 창고 깊숙한 곳에 낡은 철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그대로 있던 거예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나는 그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거기에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최대령 사건 마이너스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그걸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펼쳤어요. 감찰 보고서, 내가 직접 작성했던 문서들, 증거 사진들, 증인 진술서들, 부대 공금 500만 원 횡령, 이병 김모 폭행치사.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50년 전 최대령은 부대의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챈 이병 한 명을 폭행해서 죽였죠. 나는 그 사건을 조사했고 증거를 수집했고 군법회의에 회부시켰습니다. 판결 불명예 전역.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법정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최대령이 피고석에 앉아 있고 그 옆에 7살짜리 아들이 서 있었죠. 최진혁. 아버지는 억울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 아이를 봤어요. 아버지를 믿는 눈빛,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 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나는 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최대령의 죄는 명백했으니까요.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 또다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버지의 죄는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야. 내가 최대령을 그냥 뒀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야. 그렇습니다. 나는 정의를 집행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최진혁을 멈춰야 했어요. 아버지가 걸었던 그 파멸의 길에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강민호, 국방부 감찰실장, 현재 중령, 나의 제자. 20년 전 그가 헌병 중이었을 때 우연히 내 강연을 들었다고 했죠.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정의로 기억됩니다라는 내 말에 감명받았다면서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강중령인가? 네. 누구십니까? 나 박영수일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위님? 박영수 대위님이십니까? 그래.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네. 대위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강중령, 지금 시간 있나? 만나서 얘기 좀 하세. 물론입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오게. 주소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다시 펼쳤어요. 50년 전 최대령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최진혁, 너도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했겠지. 병사 가혹행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아들도 따라 걷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끝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민호 중령이 서 있었어요. 사복 차림이었지만 자세만은 여전히 군인이었죠. 대위님, 그는 경례를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호는 탁자 위에 서류철을 봤어요. 이건 50년 전 내가 담당했던 사건일세. 최대령이라는 중령을 불명예 전역시킨 사건이지. 최대령? 강민호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어요. 법정에서 우는 7살 아이. 이 아이는 최진혁. 현재 소령이야.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사단의 최진혁 소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도 아는가? 감찰실에 몇 번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다. 병사 가혹행위 건으로. 역시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위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아내가 혼자 면회를 간 것. 새벽부터 김밥을 싼 것. 최진혁이 그 도시락을 바닥에 내던진 것. 아내가 쓰러진 것. 그리고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까지. 강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강중령. 내가 50년 전에 그 아비를 전역시켰네. 하지만 아들까지 똑같은 길을 걷게 만들 순 없어. 대위님, 이번엔 교육이야. 복수가 아니라 교육. 최진혁을 군복에서 벗겨야 해. 더 늦기 전에. 나는 서류철을 강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네가 감찰을 해주게. 철저하게. 최진혁의 모든 비리를 파헤쳐. 강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대위님, 제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맙네. 그런데 대위님.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강민호는 내 표정을 보고 알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부터 움직이겠습니다. 부탁하네. 강민호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50년 전 아내와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지킬게. 이번엔 꼭. 박영수? 그 박영수가 내 할아버지라고? 예. 소령님. 크크크. 이거 재밌는데?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인생 망친 그 개자식 손자가 내 부하였다니. 소령님, 제발. 제발. 내 할머니가 바닥에 엎드려서 김밥 주울 때도 제발이라고 했더라. 그런데 난 안 들어줬지? 소령님. 야, 박민준. 내 할아버지한테 전해라. 50년 전 빚, 이제 받으러 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찰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보러 가야 했어요. 어젯밤 꿈에서도 아내가 나왔죠. 바닥에 엎드려 김밥을 줍는 모습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아내의 하얀 머리를 비추고 있었죠. 여보. 내가 다가가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또다시 그 말. 하지만 나는 익숙해져야 했어요. 나, 영수요. 당신 남편. 남편?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 민준이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김밥 싸야 하는데. 민준이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안 돼요. 민준이 엄마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내가 챙겨야 해요.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붙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민준이는 잘 있어요. 거짓말. 그 사람이. 그 군인이 김밥을 던졌어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안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병원을 나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강민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대위님, 오늘 오전 부대 방문해서 감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 소령 면담 예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중령, 나일세. 대위님, 지금 부대 아닙니다. 최진혁 소령을 불렀는데 뭔가 문제라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 생각보다 교활합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보여요. 역시 아비 닮았군. 대위님, 제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으려는데 강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대위님. 박민준 이등병도 면담했습니다. 민준이를? 예. 증인으로서 진술을 받았는데 대위님, 그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알았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그 아이도 힘들겠죠. 할머니가 쓰러지는 걸 봤고 이제 조사까지 받아야 하니까요. 민준아,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그날 오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최진혁 소령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최소령 아버지를 전역시켰다는 걸 알고 있대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감찰관이 오고 나서 최소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최소령이. 내 할아버지 박영수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인생 망친 그 개자식이라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제발 감찰 조사 취하해 달라고. 안 그러면 저를 죽도록 고생시키겠다고. 이놈이. 나는 소리쳤습니다. 침착해야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아버지. 저 무섭습니다. 민준아, 겁먹지 마. 할아버지가 있잖아. 절대 그놈이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민준아, 듣거라. 내가 지금 겁먹으면 그놈이 이기는 거야. 할머니를 생각해봐.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3시간을 걸어온 거 기억하지? 네.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한 손주가 악당 앞에서 무릎 꿇을 순 없잖아. 민준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최진혁, 반드시 군복 벗길 거야. 조금만 참아라. 네, 할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강민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강중령, 최진혁이 민준이를 협박했네. 네. 어떻게 그걸? 방금 민준이한테 전화 왔어. 감찰 조사 취하하지 않으면 민준이를 괴롭히겠다고 했다더군. 그 자식이. 강민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대위님, 이건 명백한 증인 협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징계감이에요. 서두르게. 저놈이 민준이한테 손대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진혁이 내 정체를 알았어요. 50년 전 자기 아버지를 전역시킨 박영수라는 걸.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대위님이신가요? 낯선 목소리. 차갑고 비웃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최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위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나? 할머니 병원에 계시죠? 상태가 안 좋으시다던데. 이 자식이 지금 위협하는 건가? 그래서 대위님 50년 전 일 기억하시죠? 제 아버지 불명예 전역시킨 거. 기억하지? 내 아버지는 부하를 죽였어. 당연한 대가였지. 크크크. 당연한 대가라. 저희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척 집을 떠돌며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고요. 그건 내 아버지가 만든 결과야. 아니요. 당신이 만든 결과죠. 박영수 대위님. 최진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전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요. 빚? 50년 전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이제 갚아드릴 차례죠. 할머니부터 시작했고, 다음은 손주 박민준, 그리고 마지막은 이 자식이.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대위님. 전 그저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요. 넌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야. 정의요? 크크크. 50년 전 당신도 똑같이 말했죠. 정의의 이름으로 최대령을 처벌한다고. 이제 제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박영수를 처벌한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놈. 완전히 미쳤군. 복수? 최진혁은 복수를 위해 군대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우연히 내 손주가 자기 부하가 된 거죠. 아니,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놈이 의도적으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강민호였어요. 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진혁이 박민준 이등병을 영창에 보냈습니다. 뭐라고? 명령 불복종 혐의라고 합니다. 완전히 날조인데.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부대 영창입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도 간다.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밤 11시. 하지만 가야 했어요. 민준이가 위험합니다. 부대까지 차로 2시간. 밤 11시에 출발해서 새벽 1시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헌병이 나를 막아섰어요. 민간인은 출입 불가입니다. 나는 박민준 이등병의 보호자요. 영창에 있다고 들었는데 영창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내 손주가 거기 갇혀 있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헌병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강민호가 뛰어왔습니다. 대위님,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강민호가 헌병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국방부 감찰실장. 헌병은 마지못해 길을 열어줬죠. 민준이는 영창에 있습니다.
제가 면회 신청했는데 최진혁이 거부했어요. 이유가 뭔가? 군기 위반 병사라서 면회 불가라고 합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자식, 민준이를 볼모로 잡은 거예요. 영창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철창이 보였어요. 박민준 2등병. 내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철창 사이로 민준이 얼굴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냐? 할아버지. 저 무섭습니다. 겁먹지 마. 할아버지가 곧 꺼내줄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영창 앞에서 왜 떠들어? 돌아봤어요. 최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대면. 아니, 50년 전엔 7살 꼬마였죠. 지금은 50대 소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최진혁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박영수 대위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최진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당장 풀어줘. 풀어주라고요? 이 병사는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처분을 받았습니다. 규정이에요. 명령 불복종? 무슨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거야? 그건 군 기밀입니다. 민간인에게 말할 수 없어요. 최진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대위님, 50년 전 기억나십니까? 제 아버지가 바로 저 영창에 계셨죠. 군법회 전까지. 내 아버지는 사람을 죽였어. 당연히 감금되어야 했지. 사람을 죽였다. 크크크. 대위님은 우리 어머니를 죽였는데 감옥에 안 가셨죠? 뭐?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역당한 후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아버지가. 아버지 탓? 크크크. 그럼 할머니 일도 제 탓 아니죠. 할머니가 알아서 쓰러진 거니까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최진혁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이. 내가 김밥을 던졌잖아. 증거 있습니까? CCTV에는 할머니가 알아서 넘어진 것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라고? 대위님, 전 군인입니다. 증거 없는 일로 처벌받지 않죠. 50년 전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강민호가 나를 말렸습니다. 대위님, 진정하십시오. 나는 최진혁을 밀쳤어요. 최진혁은 비웃으며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강중령, 감찰 조사 그만두십시오. 저한텐 아무 문제 없어요. 최진혁 소령, 당신 비리는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공금 횡령, 병사 가혹행위. 증거 있습니까? 증인이 10명이 넘습니다. 증인? 크크크. 강중령,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증인들은 내일이면 다 진술 번복할 겁니다. 협박하겠다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긴 군대예요. 최진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박 대위님. 할머니 문병 자주 가세요. 얼마 안 남으셨을 테니까. 그 말에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최진혁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게 자식아. 주먹이 나갔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에 명중했죠. 피가 튀었어요. 대위님. 강민호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최진혁은 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났어요.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죠. 폭행이군요. 군인 폭행. 민간인이 현역 장교를 폭행했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최진혁이 웃었습니다. 피 묻은 입으로. 강중령, 잘 봤죠? 이 사람이 나를 폭행한 거 고소하겠습니다. 최진혁, 이 자식아. 강민호도 화를 냈지만 최진혁은 여유로웠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세요. 밤늦었어요.
아, 박민주는 일주일간 영창입니다. 면회 금지고요. 일주일? 당장 내놔. 규정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최진혁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영창을 바라봤어요. 철창 너머로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무력했습니다. 50년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무력한 늙은이였어요. 부대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강민호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대위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놈의 도발에 넘어갔지. 주먹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강중령, 증인들이 정말 진술 번복할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진혁의 보복이 두려워서요. 망할. 차창 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박영수 보호자님이십니까? 김순자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호를 봤어요. 병원으로 가게. 빨리. 강민호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나는 뒷좌석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최진혁은 이기고 있었고, 민준이는 영창에 갇혔고,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50년 전 정의를 위해 최대령을 전역시켰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정의가 지금 내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의사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뇌 전체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며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겨우 서 있었어요. 면회 가능합니까? 들어가세요. 하지만 환자분이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심전도 기계에서 규칙적인 삐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여보, 나야 영수.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허공을 보고 있었죠. 민준아.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김밥 싸야 해. 여보, 나야. 민준이 아니라 엄마 아빠 없는 우리 민준이. 밥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아내는 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엄마 아빠 대신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여보, 당신은 최고의 할머니였소. 하지만 아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밥, 참치 김밥, 민준이가 좋아하는. 여보,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곧 떠날 사람.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다음 날 아침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위님, 최악입니다. 무슨 일인가? 증인 10명 전부 진술 번복했습니다. 최진혁이 협박한 겁니다. 증인들이 모두 기억이 잘못됐다, 오해였다고 말을 바꿨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최진혁이 대위님을 고소했습니다. 폭행죄로요. CCTV에 대위님이 그를 때린 장면이 다 찍혔습니다. 게다가 최진혁이 진단서까지 떼었어요. 입술 열상, 안면 타박상, 전치 2주래요. 이 자식이 계획적으로, 네, 처음부터 대위님을 도발해서 폭력을 쓰게 만든 겁니다. 이제 오히려 대위님이 가해자가 됐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감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는 아직 영창입니다. 최진혁이 면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수 씨죠? 폭행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 50년을 정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헌병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었죠. 최진혁은 할머니를 쓰러뜨리고도 무죄. 나는 그를 한 대 때렸다고 범죄자. 이게 정의인가?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준이었어요. 부대 공중전화에서 건 거였죠. 할아버지. 민준아. 할아버지. 저 견딜 수 있을까요? 민준이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더 버텨라. 최소령이 매일 찾아와요. 그리고 말해요. 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 다 갚아주겠다고. 이계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거짓말이죠?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민준아,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죠?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보고 싶어서 3시간을 걸어오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민준아, 내 잘못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군대만 안 갔어도 할머니가 그런 일 안 당하셨을 텐데. 아니야. 민준아, 듣거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최진혁이란 나쁜 놈 때문이고. 할아버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민준아.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중전화 시간이 끝난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의를 위해 최대령을 전역시켰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정의가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지금 그 괴물이 내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의 대가인가? 밤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아내를 봐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아내가 보였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여보, 미안하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민준이도 지키지 못했고 50년 전 내가 최대령을 그냥 뒀어야 했나?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최대령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 처벌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위님, 돌아봤어요. 강민호였습니다. 강중령, 대위님,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위님, 내일 경찰 출석하시죠? 그래야겠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네. 강민호가 중환자실을 봤어요. 할머니, 많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며칠 못 가신대. 죄송합니다. 제가 최진혁을 못 잡아서 자네 탓이 아니야. 내가 성급했어. 놈의 도발에 넘어가서 그때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보.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어요. 나는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의사들이 아내 주위를 에워쌌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여보, 여보.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내도, 민준이도, 나의 정의도. 모든 것이 심폐소생술 중단합니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매달리듯 서 있었어요. 의료진이 물러서고 아내가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환자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뛰어들어갔어요. 여보.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당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영수, 당신이 영수 맞죠? 여보, 나를 알아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봤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당신, 왜 울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면회 가서. 괜찮아, 여보. 다 괜찮아. 민준이는 괜찮아요? 응. 민준이는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아내가 내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민준이, 힘들죠? 여보, 내 잘못이에요. 내가 김밥 같은 걸 들고 가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 내가 할 말이 있어요. 40년 전 일인데. 40년 전? 당신 기억나요?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 할 때 가난한 청년 하나 밥 해준 적.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작은 구멍가게를 했었죠. 청년? 군 장학생이었어요. 매일 라면만 사 먹던. 내가 며칠 동안 몰래 밥이랑 반찬 싸줬어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청년이 나중에 편지를 보냈어요. 군대 간다고. 그리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아내가 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물을 떠다 드렸어요. 그 청년 이름이 이철민이었어요. 이철민?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육군 중장이래요. 10년 전쯤 편지가 왔었어요. 명함도 같이. 명함? 어디 있어? 집에. 내 서랍장 맨 아래. 빨간 상자 안에. 아내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수, 그분한테 부탁해봐요. 민준이 좀 지켜달라고. 여보, 나 이제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알아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민준이 좀.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여보. 의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나는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민호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대위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철민 중장? 자네가 아나? 당연하죠. 육군 참모 차장이십니다. 군 서열 3위. 번개가 머리를 친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집까지 차로 30분. 강민호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아내의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빨간 상자가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죠.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 이철민 육군 중장, 육군 참모 차장.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 40년 전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이철민 올림.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게 강민호가 명함을 봤어요. 중장님 직통 번호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카랑카랑한 목소리.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철민 중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영수입니다. 40년 전 구멍가게 하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수, 혹시 할머니 남편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중장님, 할머니가 지금 위독합니다. 뭐라고요?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면회, 최진혁의 폭행, 할머니가 쓰러진 것, 민준이가 영창에 갇힌 것까지. 이철민 중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최진혁, 소령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부대입니까? 백호사단입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중장님, 할머니, 꼭 살리십시오. 제가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제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할머니가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 손주를 지킬 차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강민호를 봤어요. 강중령, 부대로 가세. 예. 부대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철민 중장이었어요. 박 대위님,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보고했습니다. 긴급 감찰팀 출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진혁, 즉각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지금 헌병대가 체포하러 갔을 겁니다. 체포? 병사 가혹행위, 증인 협박, 공금 횡령. 증거가 충분합니다. 협박당했던 증인들, 제가 직접 보호 조치하고 재조사했습니다. 중장님, 박민준 2등병, 즉시 석방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군대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할머니를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시게 해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난리였어요. 헌병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영창 앞으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달려가 영창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괜찮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요? 할머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라고. 난 억울해. 내 아버지가 당한 거 생각하면. 최진혁이었습니다. 헌병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최진혁이 나를 봤습니다. 박영수, 이게 당신이 원한 거야? 50년 전에 내 아버지 망친 것처럼 이제 나까지 망치는 거? 나는 최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진혁, 내 아버지는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너도 할머니를 죽이려 했지. 난 안 죽였어. 내가 던진 김밥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졌어. 너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괴롭혔지. 최진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전역시킨 걸 후회하지 않아. 그게 정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최진혁을 똑바로 봤어요.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책임도 있어. 내가 7살 때 나는 너한테 한마디도 안 해줬지.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최진혁, 너는 내 아버지의 죄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어. 너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최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늦었어. 다 늦었어. 아니야. 아직 안 늦었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헌병들이 최진혁을 끌고 갔습니다. 최진혁은 뒤를 돌아보며 울었어요. 마치 50년 전 법정에서 울던 7살 아이처럼.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꼭 살아계시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차창 밖만 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의사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오래 버티시긴 힘들 겁니다. 마지막 인사 하십시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영수, 왔어요. 민준이도 데려왔소. 민준이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아내가 민준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군복 입으니까 정말 멋있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김밥도 제대로 못 사줘서. 할머니,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엄마 아빠 없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할머니가 엄마처럼 잘 못해줘서 미안해. 할머니, 할머니는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민준아, 앞으로 밥 잘 챙겨 먹어. 할머니 없어도.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 이제 너무 피곤해.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웠어. 50년 동안. 영수, 당신, 최진혁, 용서해줘요. 여보, 그 아이도 불쌍해요.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고, 민준이, 잘 부탁해요. 당연하지.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영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아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옛날 구멍가게 손님들, 동네 사람들, 민준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철민 중장도 왔습니다. 박대위님, 중장은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40년 전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중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중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습니다, 중장님. 민준이를 지켜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중장이 일어나 민준이를 받습니다. 민준 씨, 힘내십시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중장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여보, 이제 편히 쉬시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내의 흔적만 가득한 집이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거기에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쌌던 김밥. 면회 가기 전날 밤 미리 만들어뒀던 거였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참치 김밥, 소고기 김밥, 계란 김밥. 그 사이에서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민준아, 엄마 아빠가 못해준 사랑, 할머니가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는 곧 너를 잊어버릴지도 몰라. 그래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꼭 기억해줘. 그리고 영수, 당신도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나는 행복했어요. 순자 올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쪽지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여보, 나도 행복했소? 김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었어요.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 김밥 먹고 있어. 민준이도 옆에 앉았어요. 김밥을 하나 집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우리는 둘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주일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최진혁이 보낸 거였어요. 박영수 대위님께,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아버지의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망쳤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를 구하지 못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대위님, 50년 전 당신이 제 아버지를 전역시킨 건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멈춰주셔서. 최진혁. 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용서해 줄게요. 석 달 후 민준이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끔 민준이가 찾아와 밥을 같이 먹었죠. 어느 날 민준이가 김밥을 싸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김밥을 펼쳐보니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김밥은 사랑을 싸는 거다라고. 그래, 내 할머니 말이 맞아. 우리는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아내는 떠났지만 아내의 사랑은 여기 남아있다는 걸. 김밥 속에, 민준이 속에, 내 기억 속에. 여보, 고마웠어. 당신이 남긴 사랑, 내가 잘 지킬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아내가 내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치매 할머니는 기억을 잃기 전 손주를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청년에게 밥 한 끼 나눠준 작은 선행이 손주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권력 앞에서 약자를 짓밟지 않고 있습니까?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며 진정한 사랑은 기억 속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